1년 중에 가장 날씨가 좋은 요일입니다. 그런 날 이렇게 창문도 없는 심한 곳에서 주말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말 이 주제에 또 배움과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분, 아니면 이런 좋은 날에도 어디 갈 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서 오시는 분, 둘 중에 하나 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 이걸 느끼는 것이 우리 창의성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지금, 황금, 소금. 황금, 소금, 지금이 세 가지 중요한 건데, 어떤 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재밌다 해서 자기 아내한테 문자 메시지로 딱 보냈거든요. 아내가 답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금, 입금. 남편이 좀 이따 다시 답을 했습니다. 방금, 지금, 성금. 지금보다 현금이 더 중요한 세상입니다. 근데 현금에만 너무 매몰되면 우리의 창의적 잠재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 아주 익숙한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세계에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종묘 앞에 있는 그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평일에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 뒤에 이 자리에서 자신을 만날지도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것이요. 여기에 할아버지들만 있습니다. 할머니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훨씬 많거든요. 근데 왜 할아버지가 더 많을까? 이 자리에 할머니들은 어디 가셨을까? 예, 어딘가 자기의 삶의 자리가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지금 떠돌이 신세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한국 근대 산업화의 어떤 뒷모습이 아닌가. 점점 더 많은 세대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퇴직에 접어들었습니다. 교사분들은 약간 더 늦춰져 있지만 보통은 지금 베이비 부모 지금 막 은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긴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그러면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세가 부록이라고 하죠. 50세가 지천명, 60세가 이순, 70세가 고희 다 아시는 겁니다. 65세가 뭡니까? 지공이라고 하죠. 지공, 지하철 공장. 한국을 보시면 기울기도 딱 판명이 되죠. 훨씬 더 가파릅니다. 그 얘기는 고령화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역사상 최고 속도입니다. 한국은 스피드 왕입니다.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 다 빨랐는데 고령화도 세계 최고 1등 아니면 안 합니다. 우리는 2020년부터 한 해가 다르게 본격적으로 노인이 확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갈 거고 2050년 여러분이 자기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대부분 여기 살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이때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100살 이상 노인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100살 이상은 한 3,000명 이렇게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 살고 싶은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의 기대수명과 함께 주변의 기대수명도 필요합니다. 일치해야 돼요. 나는 80까지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70만 살수 있거든요. 그것도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기가 쉽지 않은 사회예요. 늙어가는 게, 죽어가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버겁고 그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버거운가를 뭘로 얘기할 수 있냐? 자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죽냐면 730명 이상이 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5만 명이 죽습니다. 그 많은 사망 원인이 뭘까요? 가장 많은 게 암이 25%입니다. 암이. 그 다음에 2위, 3위가 거의 비슷한데 신장 질환하고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그래도 둘 다 합쳐서 25%. 그러니까 암, 뇌졸중, 신장 세 개 합쳐서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걸로. 그 다음 4위가 자살로 나옵니다. 노인 자살이 굉장히 또 빠르게 늘어나는 걸 여기서 보실 수 있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노인이 물론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죽고 싶다고 마음먹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너무 아프거나 너무 가난하거나 아니면 외롭거나 그렇죠. 다른 이유는 별로 없죠.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악순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프다 보니까 가난해지고 가난하다 보니까 고립되고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할지라도 오히려 고립이 안 됐죠. 달동네를 생각하시면 이유관계가 있었는데 지금 다 단절되니까 가난할수록 더 외로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서울의 경우를 놓고 보면 독거노인의 비율하고
자살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살의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외로움이 앞으로 점점 더해지겠다 싶은 게 바로 이런 인구 구조, 거주 형태의 변화입니다. 네 가구 중에 한 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25%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035년 자기 나이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때 가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혼자 살고 또 하나 3분의 1이 둘이 삽니다.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혼자 사는 사람이. 예, 뭐 싱글도 있고요. 결혼 안 해서. 결혼했다가 이혼했거나 기러기 아빠거나 주말로 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드는 게 독거노인입니다. 예전 같으면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랑 합쳤는데 합치지 않게 되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독하게 종말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독사 이런 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겁니다. 오히려 스웨덴 같은 데는 우리보다 독거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는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안에서 늘 관계 맺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가 한참 있다 발견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독거 노인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와 결부됩니까? 별로 자기 미래라고 생각이 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말년에 몇 년간 독거 노인으로 거의 보내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결혼했다, 자식 있다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독거 노인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미래다. 인구의 절반 이상 맞이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그죠? 예전에는 혼자 산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제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가족 간의 정이 끈끈하고 명절 때마다 전국이 귀성행렬로 가득 차는 이런 나라 얼마나 좀 관계, 가족 이런 게 소중하게 여겨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보면 정 다릅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친인척 간의 빈도가, 접촉 빈도가 작아요. 안 됩니다. 외국은 가난할수록 접촉 빈도가 높아요. 한국만 예외적으로 가난할수록 접촉 빈도가 떨어져요. 다른 나라는 가난하면 되게 모여 살아요. 이사를 잘 안 하고 그 동네에 친인척 다 있기 때문에 자연 아니면 가족 자체가 약간 대가족이거나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외로움을 어떻게 돈으로 해요? 건강이나 가난은 재정을 풀면 되는데요. 이 외로움은 국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스스로 또는 지역이나 가족에서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근데 이렇게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미디어가 우리 일상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인구의 절반 좀 안 되는 정도가 인터넷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성으로는 여러분이 페북이나 이런 데서 친구 맺기를 몇십만 명까지, 몇십만 명이, 하여튼 몇억 명까지 가능합니다. 페북뿐입니까? 트위터, 블로그, 뭐 카페, 뭐 해서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습니다. 정신이 없죠. 카톡방 하나 만들면 몇십 명 카톡방 하면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보면 조금만 안 보고 있으면 가득 쌓여있고 너무 과잉 아닙니까? 우리가 편리한 분이지만 이 미디어가 우리의 창의성을 또 저해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5년, 10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다 돌아가실 거예요? 카톡 하나 돌아가요. 실시간으로 잘 주고하는 것을 찍어서 보내주고 동영상으로 막 안 그럴 것 같아요. 전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렇듯이 연결망은 네트워크는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카톡 친구는 많은데 속 터놓고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우리의 일차적인 집단이라고 하는데 재밌게 최근에 나온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의 범위가 2005년, 10년, 단 5년 사이인데도 범위가 확 줄었어요. 배우자의 부모, 이제 가족이 아니고요.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 하면 일단 엄마하고 딸인데 딸도 아직 어리네. 중학교 이상 안 돼, 절대. 아빠는 옵션이야, 그냥. 그만큼 우리가 많은 시간 일에만 자기를 투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아버지 모습을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참이슬 잠만 자고 어쩌다 외출해다 싶은데 골프하고 앙리마티스 부부 간에도 문제죠.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힘듭니다. 앙리마티스의 유명한 그림은 아닙니다만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한 보이죠.
표정에서. 근데 여기 써 있습니다. 코드 NO. 예, NO 옆으로에 부정어가 써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요, 맨날 싸웁니다. 이혼 한 해 많으니 그러는데, 근데 우연히 어느 날 아내가 남편 수첩을 열어보니까 거기 자기 사진이 꽂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관계가 나쁜데 왜 내 사진을 꽂고 다니는지 궁금했습니다. 며칠 있다 좀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물어봤어요. 자기야, 왜 내 사진 꽂고 다녀? 그러니까 사실 내가 당신한테 얘기 안 했는데 힘들 때마다 이걸 꺼내서 본다. 아내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싸워도 속 깊은데도 날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구나. 감동에 대해서도 며칠 살았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내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했구나. 다시 물어봤더니 힘들 때마다 내 사진 본다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하니까 한다는 말이 이보다 더 힘든 게 있을까? 자, 우리 소통을 주제로 해서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데, 소통을 잘한다는 게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중요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공적 영역, 사적 영역 할 것 없이요. 대통령부터 애기 엄마까지 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매일 연이 터져나오는 뉴스 보세요. 누가 어떤 말 했니, 뭐 계속 그러네요. 말만 안 했으면 안 생긴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가 대화가 정말 잘 되는 상대가 있죠. 그 사람이 있으면 정말 시간 간지 모르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대화를 끝내고 집에 갈 때 내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잠재력이 깨우쳐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소통이 너무 안 되는, 만나면 그냥 감정만 돋고 얘기만 하면 어긋나고 그런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이 각각 한 명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제가 뭐 누구라고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대화가 가장 잘 된 상대 한 명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가장 안 되는 상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두 명 다 가족 안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가족 안에 두 분 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분 다 직장 안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학교 안에 계신 분도 있고요. 자, 왜 그럴까? 똑같은 내가 누구랑은 대화가 엄청나게 잘 되고 누구랑은 안 되나? 그리고 나는 좋은 커뮤니케이터인가?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더 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과 소통을 할 때 어떤 구도를 갖고 있나 보면요. 두 사람이 소통을 합니다. 그때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겠죠.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냥 이심전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실제로 뭔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코드인데 말일 수도 있고요. 표정일 수도 있고요. 몸짓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어요. 물건이 뭐죠? 옷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내 옷차림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를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많은 것들 우리가 소통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을 합니다. 저는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디코딩을 해서 메시지를 받는 거죠. 문제는 이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늘 이 어려움에 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코드가 디코딩 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슨 소통을 하든 맥락을 떠나지 않습니다. 맥락이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똑같은 것도 생각해보세요. 작은 건데 뭐 대화만이 아닙니다. 버스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아가씨 옆에 가득 바짝 붙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내렸는데 계속 붙어 있다. 전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계속 붙어 있을 뿐이에요. 맥락만 바뀐 거예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맥락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코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 감정이라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다르게 돼 있어도 내 감정이 뒤틀려 있으면 소통 잘 안 되죠. 텍스트는 항상 컨텍스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밥 먹었니? 그러는데 나 국수 먹었어. 그럼 썰렁해집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맥락을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너 밥 먹을래? 나 국수 먹을래? 그럴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똑같은 밥이라는 코드죠. 그 텍스트가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지죠. 우리가 대화할 때 인간의 소통의 특징이 말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생각해보세요. 형이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용돈 떨어졌어? 용돈 떨어지면 형한테 얘기해. 동생이 기분 좋았어요. 오늘 용돈이 떨어졌어요. 형한테 말했어요. 형, 나 용돈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날은 안 줘도 며칠 뒤에 줄 줄 알았죠. 형, 나 용돈 떨어졌다니까. 알았어. 계속 안 줘요. 화가 나서 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용돈 준다고 그랬니? 용돈 떨어지면 얘기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네가 나한테 용돈 달라고 그랬니? 용돈 떨어졌다고 그랬지.
보세요. 용돈 주겠다, 용돈 달라 말 없었죠. 용돈 떨어졌어. 용돈 말았어. 뭐 이런 거잖아요. 용돈 떨어지면 얘기해. 핵심 메시지는 빠짐입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로봇이랑 대화할 때요. 제가 강의하다가 저 시계 있어요. 그러면 딱 맥락을 알죠. 얘 몇 시에 이러지? 근데 로봇은 어떻게 하냐면 얘 시계 있습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를 못 알아듣죠. 외국어로 소통할 때 외국어가 정말 영어로 뒤죽박죽해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 진짜 메시지를 알아듣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잠깐 맥락을 얘기했고요. 감정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해놨어야 되는데. 자, 표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유세 아이들하고 옛날 1972년에 전남 완주에서 찍힌 전북인가 완주가? 네, 거기서 찍히는 사진인데 유세 아이들하고 표정이 많이 다르죠. 천지하고 또 해맑고 촌스럽고 한 가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맞죠? 잘 보세요. 왜 표정이 한 세대만에 달라졌을까? 왜 그럴까요? 많은 시간을 어른들과 함께 보냅니다. 하나는. 또 하나, 일을 많이 합니다. 일찍 소리 들 수밖에 없어요. 존재 조건이. 자기 밑에 동생이 엄청나게 많죠. 인간은 어떻게 자라나느냐가 그 표정과 몸짓 그대로 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얘기하면 감정 소통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표정이 기분 나쁘다. 그럼 그 표정을 믿지 말을 믿지 않죠. 우리 표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표정을 읽어내고 그 감정을 간파하는 것.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자기 감정을 읽고 표현합니다. 옛날과 달리. 왜?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모티콘이 뭐지? 이모션 아이콘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감정 소통을 사실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붙이잖아. 이거 붙이고 안 붙이고에 큰 차이가 있죠. 이모티콘 갖고 자기 감정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보낸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그게 성난 표정이나 할지라도 진짜 하나는 안 보내요. 그냥 말만 보내죠.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객관화해서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감정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가시가 막혀서 그런 거죠. 혹시 뭐 지역 갖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세요? 전라도 사람들 할 수 없어. 그러면 이게요 오히려 나를 더 모독하는 거죠. 집도 하나 시켜갖고 그냥 매도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부모한테서 듣는 말 가운데 또 듣기 싫은 말들이 뭔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서요 10가지 문장이 나왔는데 9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물음표가 붙어 있죠. 예,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하나, 두 번 빼놓고 다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누구를 혼낼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데 질문의 형식을 취하지 말 것. 이거예요. 자녀와 관계가 꼬이는 경우에 잘 살펴볼 것은 자기가 자기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왜곡된 것이 재현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어느 시점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누가 혼낼 때 아침에 혼내지 저녁에 혼내지. 누구 있을 때 얘기할지 혼자 있을 때 얘기할지. 밥 먹으면서 얘기할지 산책하면서 얘기할지. 문자 메시지 보낼지 이메일을 보낼지. 카톡을 할지. 또는 가끔 친목의 언어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목. 감정소통은 항상 두 가지. 자기 표현,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잘 드러내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공감하는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감정이 어떤지 몰라서 그래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감정 수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진짜 뭐가 수업일까요? 자기 감정을 끊임없이 읽어내는 거죠. 내 감정이 어떻구나. 근데 제일 포착이 안 되는 감정이 뭐냐면 질투심, 수치심 같은 슬픔 같은 금방 자각이 되고 표출이 돼요. 나 슬프거든. 분노 금방 확장이 돼요. 기쁨 마찬가지예요. 근데 창피한 거 얘기하는 순간 더 창피해. 모멸감과 마찬가지. 질투하는 거 내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요. 그죠? 그 질투심 같은 것을 인정하는 정도 되면요 굉장히 많이 자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건데
흔히 감정적으로 되는 것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혼동하는데 그것은 서로 다르다. 감정적으로 되지 않고도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하면서 극도로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분명하게 말하려면 신중해야 된다. 화를 막 냈는데 하나도 내 감정이 전달 안 됐다 얘기야. 근데 화를 하나도 안 내고 내 분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야. 말로 하면 오히려 나 지금 섭섭하거든 라고 하면 갑자기 탁 진정하죠. 근데 섭섭하다는 말은 안 하고 계속 막 딴지 걸고 막 이래봐요. 꼬입니다. 또 이것도 다 있어요. 교재에 있는데 서로가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누군가 참여시킨 종종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존중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느낄 때 변화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뭐 상당히 기본 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이걸 잘 안 하죠. 교사 많은 경우. 이게 자꾸 결론을 갖고 가르치면 말은 맞는데 감정은 이미 닫혀있다. 근데 내가 용남이 되고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바뀌기 시작한다. 아, 내가 자유롭구나. 이때부터 변화는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 세대 간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질 것 같은데 이런 오늘 주제와는 벗어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아까 고령화 첫 장면 할아버지들이 왜 부모님에게 많이 계신가 베이비 부모들이 노인이 됐을 때 이런 장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평생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좀 후세에게 나누는 전문 지식일 수도 있고 자기 생애 경험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이번에 세월호도 왜 문제가 되니까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 뭐 국장 정도, 부시장 정도로 나오면 연금이 엄청나게 않아도 한 300은 된다고 들었어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도 계속 그 다음 어디 사장을 가야 되고 노후를 그렇게 왜 꼭 보내야 됩니까? 다른 식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전 동공과 대전 여고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한 할아버지랑 결합해서 동아리 선생님이 주도했다고 하죠. 이게 다 아이들이 만든 자서전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씩 해서 자서전을 생애사를 써드립니다. 돈이 드니까 뭐 편집 금방 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하는 방식도 꼭 가족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하는 것도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는 거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로댕의 작품입니다. 로댕 제목이 뭘까요? 네, 제목 이전에 이거 뭐 대단해 보이지 않죠? 손으로 좀 해보세요, 직접. 그럼 이제 뭐가 다르게 느끼냐. 똑같이 해보세요. 예, 혼자서는 안 되죠. 예, 오른손 두 개를 맞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해볼 일 없어요. 뭐 이렇게는 잡고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는 안 잡잖아요. 이 제목이 대성당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이 소설, 제가 글의 첫 번째 대성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내용을 보면. 근데 하여튼 왜 대성당일까? 둘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어떤 새로운 경제에 올라가는 그런 걸 뜻하지 않을까. 사람은 역시 혼자 살 수 없는 거니까요. 마지막 시 한 편만 보겠습니다. 요새 시의 계절에 어울리죠. 마지막 줄 아시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세히 오래입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관계, 이 만남이 우리한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스쳐 지나가요. 스마트폰 내가 바꿔야지. 집에 가서도 슬쩍 흘겨보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스크린에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죠. 여러분을 누가 오래 봐줍니까? 또 여러분이 누구를 오래 봐줍니까? 자세히. 그럴 때 네, 이걸 여러분이 주변 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좀 돌려 보내보세요. 마지막 줄 그때 한번 바꿔보세요. 나도 그렇지? 이렇게. 네, 오늘 이 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시인데요. 이상국 선생님은 강원도에서 조용하게 보내신 분인데 우리 저녁에 있는 삶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오늘은 일찍 집에 가자. 부엌에서 밥이 잦고 시계가 끓는 동안 헐렁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뒹굴며 장난을 치자. 나는 벌써듯 너무 밖으로만 돌았다. 어떤 날은 일찍 돌아가는 게 세상에 지는 것 같아서 길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고 또 어떤 날은 상처를 감추거나 눈물 자국을 안 보이려고 온몸에 어둠을 바르고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일찍 돌아가자. 골목길, 강나무에게 수고한다고 아는 체를 하고 언제나 바쁜 슈퍼집 아저씨에게도 이사 온 사람처럼 인사를 하자.
평범한 언어지만 우리의 잔잔한 생활의 당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것을 알려주는 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좀 보세요. 이 동영상은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 만든 겁니다. 대화라는 건데 어디도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만 아주 독특한 그런 설정을